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결의말 큰사전 남측 공동 편찬 사업회가 지난달 30일 평양에서 북측 편찬위원회를 만나서 남북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홍종선 남측 편찬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두 28분이 평양을 다녀오셨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평양을 다녀오신 소설가 정도상 선생님을 모시고 최근 북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 선생님께서 최근 청소년 자살을 주제로 한 소설을 내셨는데요.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시는 것 같으세요. 광화문에는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쪽 상암동으로 와서는 처음입니다. 네, 오늘 익산에서 출발하셔서 서울까지 오셨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굉장히 먼 길을 오셨는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최근 평양을 다녀오셨어요. 지난달 30일, 얼마 전인 지난주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어떻게 해서 평양을 가시게 되셨어요? 경로. 경로는요. 김포공항에서 베이징으로 갔고 네. 베이징에서 고려항공을 갈아타고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네, 평양 순안공항에 내린 첫 풍경 어땠습니까?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네. 제가 가기 전에 페이스북에 평양 순안공항의 모습을 올리고 갔어요. 평양을 향해서 출발한다 하고. 네, 과거에. 예. 네. 도착해서 보니까 일단 활주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먼 곳에 내려서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을 향해 갔는데 네. 옛 순안공항 청사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없었고 새 공항. 예, 새 공항 공사가 아주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가건물을 통해서 출입국 검사를 받고 들어갔어요. 네, 선생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평양 순안공항의 사진은 언제적 사진인가요? 6년 전, 한 7년 전 사진이에요. 네, 그러면 7년 만에 처음 평양에 가신 건가요? 아니, 평양에 다시 간 건 6년 전인데요. 네. 변화는 아마 2012년 4월부터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2012년 4월. 네. 네, 어떤 계기로 변화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돌아가시고 네. 김정은 위원장 체제. 위원장 체제로 바뀌면서부터 변화가 본격화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네, 자 일단 공항이 예전에 내가 갔던 공항이 아니네. 네. 그러면서 내리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입국 심사를 끝내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런 다음에는 어떤 또 변화된 장면이 있던가요? 일단 맨 처음에 입국 심사하고 들어갈 때 네. 전화기를 다 이제 반납이 아니죠. 내달라고 해서 다 내줬어요. 네. 예전에는 전화기를 내주면 돌려주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전화기를 들고 평양 시내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공항에서 세관 당국이 보관하고 있다가 네. 돌아갈 때. 우리가 평양에서 나올 때 돌려주고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전부 다 개인 휴대를 허용을 하더라고요. 평양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허용했어요. 예. 아니 이제 물론 통신 방식이 달라서 통화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스마트폰으로 평양 풍경을 마음껏 찍을 수가 있었어요. 네. 이 지점이 상당히 달랐고요.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공항 청사를 바라보니까 네. 붉은 글씨로 조선 속도라고 네. 쓰여 있더라고요. 조선 속도요? 그게 예. 무슨 얘기인가요? 예전에 북은 천리마 속도란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속도전, 네. 천리마 네. 이렇게 해서 하루에 천리를 날아가는 말처럼 속도를 내어서 사업을 해나가자라는 뜻으로 속도전이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조선 속도라는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양 순안공항 신청사가 네. 매우 빠른 속도로 지어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말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조선속도라고 조선속도라는 새로운 새로운 워딩이. 말이 나왔는데 네. 또 다른 어휘가 나왔어요. 네. 지식경제시대. 그거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아니요. 자기네 시대를 지식경제시대라고 어.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새로운 변화인데 첫 번째는 조선속도. 예, 예. 천리마 운동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조선속도. 예, 예. 그러니까 좀 조선식의 속도는 좀 다르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속으로 좀 웃었어요. 네. 우리 남쪽도 속도에 아주 능한 나라 아니에요. 속도하면 또 한국 따라가기 어렵죠. 뭐 정신없이 빠른 속도를 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민족의 유전자가 같아서 그런지 북은 조선 속도고 네. 우리 남쪽은 대한민국 속도여서 네.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한 가지 좀 느낌은 네. 김수영의 시 중에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네. 절망이라는 시인데 그래서 우리 남북이 공이 너무 속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네. 좀 차근차근 가면서 안전도 좀 살피고 노동자들의 감정과 복지도 살피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남북이 서로 속도 경쟁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예, 서로 라는 불편한 현실을 접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막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 마음이. 예. 물론 북한의 발전에 대한 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안 좋은 느낌 네. 이게 좀 있더라고요. 예. 새로운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식경제사회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쓰는 걸까요? 그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네. 선군 그렇죠. 정치라는 구호를 가지고 선군 정치의 이데올로기로 정치를 해왔다면은 네. 지금 그 길거리에서 바라본 입간판에 네. 보니까 위대한 변혁이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변화와 전환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변혁, 전환, 변화 네. 이런 표현들이 그들 내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입간판에서 네. 지난 시기와는 분명히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네. 북한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개의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역시 문인의 통찰력으로 본 평양의 사회, 평양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데 그것은 변화, 변혁, 전환 그리고 지식경제 사회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군대 위주의 선군 정치를 했다면 김정은 체제에서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네. 어떤 평양의 시대 정신 뭐 이런 것도 좀 읽혀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첫째 저희가 이제 평양을 가고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네.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말로만 하는 방송이어서 예, 예.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평양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네, 그림을 네. 그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이제 공항을 나와서 이제 입간판을 보시고 평양 시내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 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만수대 동산에 가게 돼요. 네. 저희가 뭐 예전에는 이제 김일성 주석 동상 하나만 있었는데 네. 갔더니 김일성, 김정일 동상 두 개가 거대한 동상이죠. 동상이 서 있는 동산에서 바라보니 네네. 이게 밤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밤 풍경이요. 예전에 저희가 다녔을 때는 전력난 때문에 네. 평양 시내 전체가 밤의 조명이 네. 너무 희미했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보이는 뭐 백열전등 몇 개 네. 정도였는데 이번에서 보니 대낮처럼 환하더라고요. 밤이 대낮처럼 평양이 환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만수대 동상 근처 그리고 인민대학습당 근처의 평양의 주요 거리. 네. 그러니까 평양의 군인들이 막 행진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모여서 네네네. 군중대회하고. 네. 이 거리 양쪽으로 아주 4, 50층 되는 빌딩들이 즐비하고요. 네. 이 빌딩마다 이게 조명과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에 뭐 우리 건물에 이렇게 네네. 테를 둘러서 조명을 만들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조명 장치를 다 해놔서 네. 계속 건물 주위로 네온산이 돌아가고 음. 창문마다 아주 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언제 이렇게 바뀌었냐? 바뀌었냐 물어보니까
블록 전체를 다 드러내고 옛 건물들을 다 철거해버리고 네. 거기에 신축을 했답니다. 뉴타운? 완전 뉴타운이죠. 평양에 뉴타운이 들어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뉴타운이며 동시에 중심가. 그러니까 아예 상태죠. 평양 시내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겠어요. 그렇죠.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완전 변화의 네. 핵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아파트, 네. 김책공대 아파트, 네. 또 과학자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북한은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아파트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과 교수들만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네. 혹은 또 김책공대 아파트는 김책공대의 교수와 교원들만 들어가는 아파트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네. 전부 다 집을 고스란히 돌려줬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의 사람들은 느닷없이 그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의 빌딩에 살게 된 셈이에요. 그래서 그 운이 좋은 사람들, 네. 우리는 이제 투기해가지고 네. 분양받아야 되지만 네. 거기는 살고 있으면 살고 있는 그대로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네. 좀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순서가 네. 당원 순서가 아니고 과학자, 현장 일꾼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변화네요. 변하죠. 네. 그러니까 당원 중심이 아니고 과학자와 현장 일꾼 중심으로 아파트를 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무슨 당심, 충성심이 높은 뭐 그런 사람보다는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과학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연구자들 위주로 네네. 편성을 했다라는 것도 어떤 북한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나 기준 이런 것도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달라졌는데 네. 그래서 지식경제 시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날 조선중앙통신을 보니까 이틀 전인가 김정은이 평양공항 신축 공사하는 데를 와서 네. 현지 지도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팡이를 짚고. 네. 네. 그 평양공항 내부 인테리어가 네. 중국의 어느 도시를 닮았는가 봐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네. 이게 조선적 특색이 하나도 없다. 없다라는 비판은 보도가 됐어요. 예, 훈이. 예. 그래서 인테리어 및 그 개념 계획을 새로 세우고 네. 공사를 새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계속 반복돼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한국 사회에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이를테면 북한의 변화를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오셨는데요. 우선 북한의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저도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최근 지난주 평양의 모습은 전력난이라기보단 오히려 화려하게 반풍경이 변해 있었고 불빛들을 다 켜고 있었다. 과거에는 백열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불빛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핸드폰으로 이거를 찍을 수 있게 허용한 거 아닙니까? 허용했죠. 네. 허용했고 놀라운 것은 평양 시민 반 정도가 핸드폰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나이의 여성이 네. 예, 거기는 스마트폰을 터치라고 하고요. 터치? 터치해서 보니까 예. 폴더폰을 접이라고 그래요. 접이 전화기, 터치 전화기. 접이. 네, 접이. 접이 전화기, 터치 전화기. 네. 네. 근데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터치를 많이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접이를 사용하는데 네. 한국이랑 똑같네요. 네, 그렇죠. 거기도 혹시 효도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그 한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거리에서 터치폰을 사용하면서 네. 자랑하듯이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나 있다. 우리 옛날에 그 우리 집안에 무선 전화기. 네네. 우리 가끔 네네. 핸드폰 나오기 전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들고 골목 나가서 전화하는 통화하듯이 것처럼. 애들이 터치폰 들고 막 네. 친구들끼리 막 자랑하듯이 통화하고 예. 서서 이거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심지어 옷의 색깔도 컬러풀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 변화의 동력이 무엇인지 좀
저도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과거에는 경제난 때문에 북한이 사실 전력난까지 매우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평양 순환공항도 바꾸고 거리 풍경도 바꾸고 아예 블록 전체를 바꿔가지고 뉴타운을 만들고 뭐 이러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건데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경제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흔하게 하는 말로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북한에 돈을 퍼져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말을 늘 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미국 주도로 경제 제재가 몇 년간 진행되고 있고 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캐리가 중국에 대해서 북한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하라 네. 그런 말이 이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네네. 이를테면은 북한의 그 만수대와 인민대학당 근처의 풍경은 네. 사실은 상암동 풍경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상암동이요? 그럼요. 오, 그렇게 높은 빌딩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네. 물론 이제 건물의 외벽의 형태는 상암동처럼 매끈하진 못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느낌은 그런 풍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남역 사거리랄지 네. 종로나 명동은 아닌데 네네. 그러나 밤에 상암동은 조용하지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느낌이 오더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야 이게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상암동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다 어디서 나서 이걸 했는지 네. 물어볼 수도 없고 네. 아주 궁금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아, 그때 한 명 기자가 하나 같이 가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 에볼라 때문에 네. 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어, 북에서 에볼라가 발생한 것에 준해서 보건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20일 동안 격리해서 에볼라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고 내보내요. 네. 근데 이제 결의말 큰 사전만 유일하게 네. 에볼라가 발생하지 않은 남쪽 지역에서 왔다는 전제하에 네. 호텔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격리된 상태였어요. 예전에는 평양에 가면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날 만경대 생가에 가서 꽃을 헌화를 해야 되고 헌화하고 주로 이제 그런 국가 주요 사적지들을 다니면서 참관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에볼라 때문에 그걸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 속으로 참 고맙다. 에볼라야 고맙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네. 반면에 새로 만들어진 민속촌 네. 같은 데도 못 가보게 되는 거예요. 평양에 새로 만들어진 민속촌. 아주 잘 만들었대요. 네. 그런데 거기도 못 가보시고. 그렇죠. 네. 원래 참관 예정지를 만들어서 조직을 해놨는데 네. 에볼라 때문에 못 가게 되는 바람에 호텔에서 회의만 했고 네. 딱 하루 모란봉을 북쪽 주민이 접촉하지 않게 한 상태에서 모란봉을 산책한 네. 하루가 있었어요. 네. 요 사이에 네. 차창으로 본 풍경이에요. 이게 전부 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러면 궁금해서 꼭 여쭙고 싶었는데 이 접이전화, 터치전화는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어느 나라 건지. 우리나라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평양에서 이동통신을 제공하는 업체는 이집트 업체예요. 네. 이집트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네. 이 업체가 유경호텔 외관을 다 장식을 해놨죠. 그래서 유경호텔이 아침에 안개 속에서 멀리서 바라보니까 네. 무슨 에펠탑처럼 아름다워요. 장식을 해놔서. 아니 그냥 외관이 완성이 돼서 약간 이제 그 약간 반짝거리는 유리 같은 걸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외관이. 네.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특히 안개 속에 잠겨 있는데 아침에 네. 보니까 무슨 에펠탑을 바라보듯이 아득하게 네.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러셨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그러면 평양의 달라진 모습들과 함께 이제 호텔에서
회의를 하셨는데 네. 유경 호텔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어느 양각도 호텔. 양각도 호텔에서 회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회의에서 공동 편찬 사업회의 주요 회의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22차 회의를 했는데요. 네. 뭐 지난 거의 5년 8개월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회의를 좀 점검하고 그 네. 심양에서 했고 네. 뭐 각 새어이는 새어이, 네. 올림말은 올림말, 뭐 지필분과는 지필분과대로 네. 미뤄왔던 숙제들을 좀 회의를 하고 네.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1일부터 지필 회의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지필 회의라고 하면은 단어 하나 하나를 놓고 음. 한 문장 한 문장 서로 합의해가는 회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회의 남북이 서로 합의해야 그 문장을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꽤 길고 지루하고 네. 힘든 이제 회의가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결의말 큰 사전 회의는 네.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에 대한 합의의 회의이기 때문에 네. 학술적으로 매우 아주 열의가 넘치고 네. 치열하고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언뜻 보면은 하루 종일 책상에 팀별로 앉아서 있긴 하지만 네. 내면을 들어놓고 보면은 이 문장을 놓고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기도 합니다. 네. 남북의 언어학자들이 서로 그 남북 서로 이제 자기 고유의 특유의 언어를 관철하기 위한 신경전 삿바싸움 이런 것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다 보니까 네. 뭐 정치적 영역이랄지 네. 자기 영역에 대한 다툼 같은 건 별로 없고 네. 오히려 저는 이제 북쪽 사전의 기술 내용이 네네.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되도록이면 사물의 객관적인 표현으로 다가가자 하는 이제 네. 원칙들을 세우고 예. 책은 책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책이라는 단어에 다른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정치적 표현은 일체 제거하고 네. 책이라고 하는 사물이 갖고 있는 표현만 네. 간단하게 하는 걸로 사전을 기술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물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책을 표현하는데 뭐 아름답게나 네. 혹은 뭐 감명 깊게나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문자가 기록된 서적 이를테면 네.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사물의 본질을 일러주고자 하는 이제 문장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은 만들어지게 되면 참 아름다운 사전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 아름답냐면 저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가 많은 문장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네. 정확한 문장이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정확한 문장들로 만들어진 사전. 네. 그래서 아마 아름다운 사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번 회의 때는 특별한 뭐 무슨 쟁점이나 뭐 불찰 없이 잘 마무리가 된 셈인가요? 그렇죠. 지금도 집필회의를 하고 하고 남아서 하시. 20여 명은 하고 계시죠. 평양에서. 그러면 그 28분이 들어가셔서 20분은 남아서 한 20분 정도는 남아서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 문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의 중이시고 그렇죠. 8분은 먼저 귀국을 하신. 편찬 위원들은 먼저 귀국했고 네. 편찬 원들은 남아서 집필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언제 들어오십니까? 8일 날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평양을 8일에 떠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 돌아올 때 아침 5시 죄송합니다. 네. 아침 5시 반에 깨어서 아침 5시부터 다시 할게요. 예.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밥 먹고 네. 7시에 공항으로 출발해서 네. 수속 다 밟고 9시 비행기 타고 베이징으로 나와서 네. 인천에 도착하니까 5시 반이었어요. 일일 생활권이네요. 12시간 정도 걸린 거죠. 어쨌든. 네. 근데 제가 개성에 내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네.
마포 공덕동의 사무실에서 개성까지 1시간이면 갔어요. 차로. 멀지 않죠. 멀지 않죠. 네. 차를 타고 평양까지 가면 3시간이면 갈 것 같아요. 차로 평양까지. 예. 택시 요금은 얼마일까요? 글쎄요, 좀 요새 좀 올라서. 네, 택시 요금이 많이 택시 요금이 올라서요. 많이 올라서. 옛날엔 2만 원이었는데 네. 80년대. 지금은 아마 제 생각에 한 20만 원 할 것 20만 같아요. 원. 예. 그렇죠. 세월이 벌써 20년 정도 됐다고 그렇죠. 치면 예.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거나 선생님 이번에 다녀오셔서 새로운 평양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을 얘기를 하시는데 남북 관계는 점점 긴장 국면으로 가고 있고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연기가 돼버리고 그래서 도대체 남한의 우리 땅의 군사주권은 어디로 가는 건가? 남북 관계는 또 후퇴하는 건가? 막 이런 아니요, 불안감이 북측 들어요. 그 보장성원이나 편찬위원 선생님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삐라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더라고요. 회의 중에도. 회의 중에도 네. 가끔씩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삼고 있나요? 이 삐라 중에. 삐라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난이니까 삐라 자체가 모욕이다. 모욕이다. 자기 지도자에 대한 그 모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중단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삐라 문제와 관련해서 그 통일부에 근무했던 어떤 검사 출신 교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네. 삐라 문제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고 네. 남북 교류 협력법에 의한 통일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북측으로 물건이 간다는 거예요. 삐라에 실어 돈도 보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네. 진보 단체에서 국가 기밀을 써서 삐라로 넣어서 북으로 보내면 어떡할래? 이건 이것도 그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냐? 그럼 세게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마 그 네. 기사에 칼럼에 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진보 단체에서 그러면 전략 물자 노트북 같은 거 싣고 휴대폰 넣어서 네. 그리고 국가 기밀 잔뜩 써가지고 보내면 네. 이것도 시민 단체가 하는 활동이고 네.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니까 정부가 안 막을래? 이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막겠죠. 네.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네.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쪽에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네. 도대체 그 삐라에 어떤 내용이 실려서 가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달러라는 현찰을 실어 보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외환관리법,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그 통일부에 근무했던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삐라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소한 거 가지고 남북 문제 전체를 어긋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일은 대박이다. 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통일은 대박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통일되고 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성장의 모멘텀은 새로 생길 것 같고 네. 그리고 인구가 합쳐가지고 좀 1억 가까이는 돼야지 내수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 발전이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구 규모도 그렇게 그닥 크지 않은데 네. 끝없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네. 남북이 이상한 걸 닮아 있는데요. 네. 남쪽은 출산율이 1.2명이에요. 북은 몇 명 같아요? 북은 글쎄요. 1.4명. 그래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거기도 애 키우기가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를테면 네. 국가가 다 대학까지. 키워주잖아요. 그런데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해요. 네. 또 우리 민족의 이 여성들께서는 네. 아기가 싫은가 봐요. 아니요. 아기가 싫은 게 아니라요. 얼마 전에 그 조사 결과 나왔듯이 한 아이만 기르는 이유는 돈이 없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아이 기르는 게 너무 육아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맞벌이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남도 북도 아이 키우는 그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왜 그런 걸 서로 닮을까요? 조속도가 닮더니 속도가 닮더니 출산율이 닮아요. 그래서 참나. 한민족인가? 그래서 그날 그 모란봉 산책하는 날 우연히 차창 관광을 통해서 보니까 네.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다리 위에서 봤는데 대동강에 보트를 띄워가지고 네. 보트를 타면서 이 비디오를 찍어요. 웨딩 비디오를. 그래서 야 재밌다. 거기는 이런 거. 그럼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웨딩 드레스를 입고 네. 그 보트를 타고 이거 막 네. 휘날리는데 보트 한 대는 갈 거 아니에요. 예. 신랑 신부가 예, 타고 예. 다른 보트에서는 찍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구나. 예. 그래서 막 신나게 재밌다. 이거 하고 있어서 네. 역시 사람 사는 데는 여기나 저거나 네. 큰 차이가 없다. 네. 그래서 웨딩 비디오, 웨딩 촬영 이것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뭐 네. 큰 차이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장윤선의 팟짱.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내신 책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너무 많이 확 달라지는데요. 네. 최근 청소년 자살을 주제로 한 소설 마음 오를 꽃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제가 20대 때부터 선생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사연이 있는 책이더라고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그 청소년 자살을 주제로 책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11년 무렵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였어요. 네, 물론 이 통계 때문에 마음을 굳힌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들려오는 청소년 자살의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긴박한 내면의 명령 같은 걸 이제 느꼈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2005년도에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소위 이제 청소년 중학교 2학년 때 자살을 해서 우리 가족이 그것을 겪어 나오는 그 시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었는데 네, 물론 지금도 뭐 여전히 어떤 우리 가족 내부에는 동굴 같은 심연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때는 더 많았죠. 더 많았는데 아이들이 계속 죽는 걸 보면서 이 경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이 겪어야 됐던 이 지옥 같은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 줌으로써 네, 이 아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네, 이 소설을 쓰게 됐어요. 네. 고성에서 강화도까지 540km를 네. 15박 16일 동안 아이 손을 잡고 걸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중학교 1학년 때 그야말로 질풍노도가 막 시작되는 무렵에 아이하고 함께 많은 대화를 하셨는데 그런데도 부족한 구석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네. 아이랑 나랑 걸었던 때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계속 손을 잡은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 땀 손을 나니까 놓기도 하고. 주로 놓고 네. 그렇고 좀 같이 걸었다는 것이고요. 아주 많은 대화를 한 편이에요. 저하고 아이는. 게다가 제가 교육 방침이 네. 방임에 가까워요. 그래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두는 건데 이런 질문을 거꾸로 하고 싶어요. 우리 그 기자께서는 부모님한테 자기 이야기를 다 했나요? 어렸을 때요? 예, 아니요. 안 하죠. 네. 그 비밀의 영역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비록 자식이지만 하나의 개인으로 따로 독립하는 존재인데 네.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 속에서 난 자신이니까 너는 내가 너를 다 알아 네. 라고 하는데
근데 막상 그 개인은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다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지점을 몰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알려고 하지 마. 뭐 이러죠. 애들이 그렇죠. 문 탁 닫고 들어가고 네. 청소년기 되면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도 물론 아이한테 나의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죠. 네. 뭐 소설에도 그런 내용들이 언뜻 비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대화 많이 하고 소통 많이 했는데 정말 마음도 많이 나누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갖고 있던 고민의 핵심에 부모로서 가닿지 못했다 네. 하는 이제 자책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소설은 마음 오를 곳이란 소설은 우리 이제 두 명의 아이가 자살을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아이처럼 실존적 고민을 하다가 죽은 친구고 하나는 학교 폭력과 왕따에 시달리다가 죽은 친구가 중천, 그 중음. 네. 그래서 죽고 나면 49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 네. 곳에 가서 겪게 되는 심판의 이야기가 네.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의 종말이 아니고 다른 생이 열리는 전환이라고 하는 점. 네. 그리고 그 중천이나 중음에 가서 염라대왕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네. 자살을 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에 자살했기 때문에 그 생의 고해를 다시 겪으라는 환생의 결정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스러워 죽지만 더 다른 고통이 자기한테 돌아와서 또다시 이 생을 살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죽지 말고 견뎌내고 잘 살아야 된다. 가장 잘 죽는 것은 가장 잘 사는 데 있다. 이 이야기를 청소년들한테 하고 싶었죠. 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청소년들이 정말 성적 때문에 때로는 엄마 아빠 때문에 때로는 친구 때문에 확 그냥 막 그냥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인식의 전환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요새 아이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학원 가는 것도 그렇고 성적 스트레스도 그렇고 그리고 이상하게 서로가 서로를 경쟁 관계로 놓고 유치원 때부터 친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다 모든 사람이 경쟁 관계고 여기서 내가 싸워서 승자가 되어서 끝까지 가야 결국엔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경쟁 속으로 무한 경쟁 속으로 살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 사회도 좀 변화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이 책 제목,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분노가 있었냐면 네. 아프면 병 걸린 거예요. 그렇죠. 아프면 병 걸린 거죠. 네. 그러니까 청춘이 병 걸린 거예요. 물론 청춘의 열정과 격정 것들이 내면의 아픔, 내면의 성숙으로 연결되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요새 힐링 얘기 많이 하죠. 네. 힐링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힐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힐링을 시켜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는 병들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보면은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어른들이 너희들은 병들었어. 너희들은 치료해야 돼. 너희들은 힐링해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과연 병든 것은 청소년일까? 어른일까? 네. 저는 어른들이 욕망에 의해서 저는 교육을 욕망의 세습 혹은 욕망의 재생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교육을요. 예. 네. 그래서 무한 경쟁에 놓여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만 존재하고 공동체는 무너졌죠. 무너진 건데 그러나 삶의 조건이나 형태가 공동체를 유지하지 못하게 해요. 맞습니다. 유명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한 아이를 길러내는 것은 한 마을이다라는 말이 네. 있어요.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내에서 왕따나 폭력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학교를 마을별로 갔어요.
마을 앞에 당산나무에 모여서 네. 온 마을 사람들이 6학년 형의 그 아래 네, 지도 아래 다 같이 줄 학교를 서서 줄 서서 갔잖아요. 학교에 도착하면 그 학교 내에서 익명성이란 없어요. 마을별로 보호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건너에 대나무 마을이 있다고 치면 네. 대나무 마을 애들을 소나무 마을이 때렸어. 네. 그러면 대나무 마을 애들이 다 나서 가지고 네. 소나무 마을하고 한번 싸우잖아요. 네. 소나무 마을 삼식이 잡으러 대나무 애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마을끼리 혹은 작은 공동체끼리 연대되고 협력하고 그리고 대나무 마을을 가려면 반드시 소나무 마을을 지나서 가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이게 또 애들한테 잘 못 보이면 또 안 돼요.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텃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대단히 아파트 단지로 삶이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않고 마을별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네. 이랬을 때는 마을이 아이를 보호하고 마을이 아이를 키워냈어요. 마을에서 맞습니다. 마을의 골목에서 술래잡기, 꼬리 끊기, 자치기, 연날리기 다 했어요. 다 하고 마을 아이끼리 어디서 모여가지고 이를테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 복로방에 모여서 복로방이 뭡니까? 그 주막의 뒷방을 복로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예. 그 담요 아래 다리 넣고 숙제하고 일기 쓰고 예.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내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완벽히 사라진 거죠. 우리가 이 상암동도 보면은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네. 예를 들어서 상암동 월드컵 단지에 산다고 해서 네. 월드컵 단지의 마을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몇 동 몇 호에 사는 개인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을이 사라지고 개인 주택, 네. 집이 사라지고 주택만 남은 이 현실에서 그 예전의 교육으로 회복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네. 교육의 패러다임도 좀 바뀌어야 하는데 어쨌든 아까 군대 보는 아이 얘기하면서 네. 군대를 무슨 초등학교처럼 운영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교육의 전통 제가 뭐 네. 미국 교육이나 영국 교육을 그닥 좋아하지 않고 또는 뭐 핀란드 교육이나 뭐 스웨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는 교실에 네. 교실 내에 권위와 가치가 살아 있어요. 음. 우리는 교실 내에서 권위와 가치가 무너진 상태고 실종돼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울시 광노현 교육감 때 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기초를 동참했었는데 네. 기초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학생인권조례. 이때 제가 한 말들이 그때 제일 많이 부닥친 게 교사의 권리하고 네. 학생의 인권하고 이렇게 부닥쳐서 이제 교사들이 학생 인권 조례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냈어요. 네. 지금도 교실이 붕괴돼서 어려워 죽겠는데 더 어디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렇죠. 예. 그 입장에서 교사들이 계속 이제 반발하고. 우려의 얘기를 보내왔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사회 전체가 교육의 가치, 네. 교육의 철학을 다시 살려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서울 중심의 또는 인류대학 중심의 교육 네. 그리고 대기업에서 인류대학 중심으로 직원들을 뽑아내는 네. 이 현실을 바꿔내지 않으면 이 청소년들이 병들어가고 계속 자살하고 하는 이 무한 경쟁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토대가 무너지면 그게 결국에는 국가가 제대로 서기 어려운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라의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그 국가가 어떤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끝으로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네. 좌우의 이분법으로 이 문제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평화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 네.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평화가 분단을 관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평화가 통일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텐데 삐라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를테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화가를 그 사람을 기소하거나 이런 행위를 해서도 안 되죠. 네. 그런 건 다 하면서 유난히 이 문제만 가지고 이중자 때. 표현의 자유라고 막 얘기를 해버리면 네. 매우 곤란한 문제인 것 같고 원래 얘기가 좀 길게 해도 됩니까? 잠시? 압축적으로. 압축적으로 예. 원래 자기 고향을 배신한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대해서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에 대한 정보를 왜곡시키고 뻥튀기하고 고향 사람들을 공격해야지만이 자기가 살아남아요. 다른 동네 가서. 네. 이 태도가 저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생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돈벌이 자기 생존을 우리 민족 전체의 운명과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싶으면 삐라가 아니고 네.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적어도 최근 얼마 동안이라도 좀 쉬어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통일 대박을 위해서도 대북 삐라 살포는 중단되어야 된다. 그렇죠. 대박을 위해서 중단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